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율이 그야말로 급등을 했죠. 4월 22일경 그 무렵에 1136원 그 수준이던 것이요. 지금 5월 21일에 찍고 있는데 1195원, 6원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째 계속이 되고 있어요. 1195원 그런 상태로. 근데 사실 이렇게 간 이유는 정부가 개입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하겠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개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달러들을 풀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겠다. 즉 달러의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달러 값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는 데에서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도 1200원 선을 저는 충분히 넘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사실은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값은 오르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화 상태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가 걱정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왜 달러 값이 오르는가, 환율은 왜 오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화와 달러 또는 다른 외화도 마찬가지지만 원화와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달러의 값이기도 하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원화의 값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건 가격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동시에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요, 달러의 유출입, 이 계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들락날락하는 그 달러의 유출입은요, 크게 두 가지의 계정으로 구분해서 통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경상수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본 및 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상수지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는 이건데, 이 경상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밖에다가 내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돈이 생기잖아요, 외화가. 그걸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외국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외화를 지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외화가 나가잖아요. 그거는 경상수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서 쓴 게 경상수지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자본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을 자본수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름을 자본금융계정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건 뭐냐면 밖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라는 얘기죠. 또는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또 한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화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또는 베트남에다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그렇게 해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축이 있거든요.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경상수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지요? 수출과 수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상수지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상수지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플러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수출 증감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6.2, 2월에는 마이너스 11.4 막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3, 4월에는 마이너스 8% 이 정도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달러가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어떻게 돼서 플러스가 됐을까? 그것은 수입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입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돈이 줄어든 거예요.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경상수지는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밖으로 안 나가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지도 않아. 그런데 그러면 달러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거지? 문제는 경상수지가 아닌 겁니다. 경상수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본 금융계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이 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 베트남에다 투자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왜? 이제 겁나거든. 한국에 투자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한국 주식을 사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주식을 사고 외국에 직접 투자를 늘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2019년 1사분기 한국은행의 이제 국제수지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금융계정은 61.8억 달러 순자산 증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자산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이 외국의 자산을 취득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자산을 취득한 것보다 61억 달러나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자산을 자꾸 손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투자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보면 직접 투자는 내국인 해외 투자가 47억 달러 증가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0.3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직접 투자가. 또 증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이 해외 증권을 투자한 게 55.8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건 11.3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예요? 한 44억 달러 정도를 한국인이 해외 증권 투자하는데 더 많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한국 투자한 것보다. 수출입에서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우리가 한국인들이 밖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밖에다가는 왜 투자를 할까요? 한국이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자,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한국 기업 상황 겁나는 거죠, 지금. 왜? 아니, 이유는 계속 떨어지는데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이니 무슨 고용을 늘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지표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왜? 한국에다 투자했다가 망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네. 이렇게라도 해서 한국인의 재산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한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 국제수지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그 한국예탁결제원의 그 통계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펀드 증권 투자를 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2019년 5월 3일 이 그래프에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199조 1280억 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국내에다가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하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신문에 보니까 또 TV에서 보니까 2018년에 외국인의 한국인 해외 직접 투자가 269억 달러로 해가지고 역대 최대라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것은요, 2018년까지 그랬던 것이고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인의 해외 투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국채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채. 그거는 정부의 신용이잖아요.
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거죠. 그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9년 1분기에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이 1분기에 그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진짜 마이너스 성장하는 이것이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걷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성장을 해야 소득이 나와야 세금도 걷을 거 아니에요? 세금 걷기도 어려워져요. 세금 걷기는 어려운데 정부는 계속 지출을 하겠다고 지출을 계속 팽창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500조 원을 쓰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세금은 성장률이 저하가 돼가지고 세수는 아마도 잘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요. 점점 국가 신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국가 신용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 신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값도 떨어지게 돼요.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의 국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꺼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앞으로 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내 투자는 지금 굉장히 다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다 나가는 거죠. 왜 환율이 오르는가에 대한 진단을 종합해보면 그런 겁니다. 경상수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자본금융개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다. 자본금융개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그 근본 이유는 한국의 성장률이, 한국 기업들의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기가 매우 불안해지는 거죠. 또 한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채에다가 투자하기도 불안한 거예요. 밖으로 투자를 늘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국의 투자 여건, 한국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자본금융개정에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 그 마이너스는 훨씬 더 커질 거다. 자, 그러면 이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경상수지에서도 수출이 뭐 좀 늘어나기는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수출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채울 정도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화값은 떨어질 것이다. 달러 값은 올라갈 것이다. 저 같으면 달러를 삽니다. 달러의 보유를 늘리겠다. 같은 예금을 한다면 원화로 된 예금보다는 달러로 된 예금으로 전환을 하겠다. 저 같으면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취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저 같으면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괜찮은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아닙니다. 부동산이 값이 올라갈 때는요, 그럭저럭 국내 경기도 괜찮을 때 부동산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내 경기가 나빠지면, 국내 소득이 떨어지면요, 부동산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예. 뭐 국지적으로 어느 뭐 강남 일부가 올라가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소득이 떨어지면, 국내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 그러면 부동산도 같이 낮아진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대한민국 국내에 묶여있는 자산들은요, 이거는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같이 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묶여있지 않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저는 봐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사실은 뭐 저도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 이거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거 아니야?
한국 기업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해외 기업 주식을 사고 말이지 한국 돈을 사는 게 아니고 외국 돈을 사라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건 배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면 저는 같이 망하는 거라고 봐요. 왜? 망하는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닌 거죠. 저는 한국에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국의 시스템이 제대로 됐을 때, 한국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같이 망해버리면요, 나중에 투자하고 말 그 돈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달러를 사고 외국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그래서 체제가 바뀌고 한국인들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제대로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돈을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을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썩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경제학자로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충언이고 또 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